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배웠던 내용 간결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을 보시면요. 수요 법칙이란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이며, 공급 법칙이란 재화의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를 말한다. 옳은 지문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자가 나오면 사는 쪽 입장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공급이란 말이 나오면 역시 파는 쪽 입장에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법칙이란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뭔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 별거 아닙니다. 예컨대 수요는 사는 쪽 입장에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의 값이 올라간다는 건 값이 비싸진 거죠. 그럼 값이 비싸지게 되면 구입에 따른 부담이 커질 것이고, 값이 비싸서 부담이 커지면 그 물건을 덜 사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물건을 덜 사게 되니까 수요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내가 사고 싶어하는 물건의 값이 내려간다는 건 값이 싸진다. 값이 싸지면 그 물건을 구입하는 부담이 줄어들 테니까 이전보다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수요량이 증가하기 마련이죠. 그럼 화살표 방향만 보시면 어떤 물건의 가격과 그 물건의 수요량은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 이처럼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경우를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 법칙이란 어떤 물건의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를 말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식으로 말을 바꾼다면 물건값 비싸면 덜 사고 값이 싸지면 더 사게 된다. 이것을 수요 법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반면에 공급은 파는 쪽이잖아요. 그럼 파는 쪽 입장에서 내가 팔아먹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팔았을 때 얻는 이익이 많아지게 되죠. 그럼 이익이 많아지니까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더 많이 팔려고 하기 때문에 공급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반대로 내가 파는 물건의 가격이 내려가면 팔아봤자 별다른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재미 못 보니까 덜 팔려고 하므로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럼 결론이 뭐냐? 어떤 물건의 가격과 그 물건의 공급량은 지금 같은 방향,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바뀐다는 경우를 비례 관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번 볼게요.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 곡선의 수평적 합으로 시장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개별 공급 곡선의 기울기보다 작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요 공급이 똑같은데요. 무슨 말이냐면, 자, 개별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개별 수요자들의 수요 곡선을 개별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데, 그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하지 않습니까? 수평으로 합하면 곧 시장 수요 곡선이 돼요. 근데 최근 34회 기출문제에서 수평적 합이라고 해야 되는데 수직적 합이라고 쓰는 바람에 틀렸던 문장도 있고요. 이것과 똑같이 공급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 공급 곡선의 역시 수평적 합이 시장 공급 곡선에 해당이 되죠. 다시 말하면 수요 곡선이건 공급 곡선이건 막론하고 개별 곡선의 수평적 합이 시장 곡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곡선의 기울기와 탄력성의 크기를 비교해 본다면 역시 수요 공급을 막론하고 개별 곡선의 기울기가 시장 곡선의 기울기보다 커요. 근데 곡선의 기울기와 탄력성의 크기는 반대거든요. 그래서 탄력성은 얘기한다면 개별 곡선보다는 시장 곡선이 더 탄력성이 크다, 탄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기울기 갖고 얘기하느냐, 탄력성의 크기를 갖고 문장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부등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번에 보면요. 수요량의 변화란 해당 재화 가격의 변화로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변화하는 경우를 말하면 동일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맞죠? 자, 우리가 뭐 배웠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또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까지 배워본 기억이 있죠. 그런데 수요량이건 공급량이건 양자가 붙을 때는 변화 원인이 하나뿐이 없다고 배웠죠. 바로 그 물건 값 변화인데 그 물건 값을 예쁘게 포장하면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 값이 변해서 그 물건의 수요량이 변동할 때는 양자를 붙여서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이처럼 양자가 붙는 경우는 곡선상 이동이 발생하죠. 동일 곡선상 점이 이동한다고 하는데 포인트는 곡선상 이동이라고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자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처럼 위쪽과 아래쪽 비교해 보면 양자가 빠졌거든요. 그 양자가 빠질 때는 원인의 차이가 있어요. 수요의 변화는 양자가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 즉 그 물건 값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수요량이 바뀔 때는 양자를 빼고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양자가 빠지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거든요. 자, 곡선상 이동과 곡선의 이동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곡선상 이 말 나오면 양자 붙여주고요. 곡선까지만 나오면 양자 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양자가 붙을 때와 양자가 빠질 때는 결과의 차이가 아니라 원인의 차이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이 왜 바뀌느냐? 원인 부분에서 그 물건 값 때문에 양이 바뀐다고 나오면 양자 붙여주지만 그 물건 값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양이 바뀔 때는 양자를 빼준다는 것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수요의 변화란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변화하는 경우로 수요 증가 시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틀렸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수요의 변화, 양자 빠졌기 때문에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 그 물건 값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양이 바뀐다까진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증가할 때는 곡선이 오른쪽 우측으로 이동하고요. 감소할 때는 곡선이 왼쪽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차이점, 이걸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해죠. 증가니까 곡선이 좌측이 아니고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은 틀렸다라고 기억하셔야 되겠고, 5번 인구의 증가, 소득의 상승, 금리 하락은요 수요 증가 요인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인구나 소득이나 금리는요 최소한 그 물건값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그 물건값이 아니니까 이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가 되고, 수요의 변화처럼 양자가 빠지면 곡선상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고 했죠.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고 나와야 되는데 곡선상 이동되어 있잖아요. 곡선상이 나오려면 얘는 수요량의 변화일 때만 곡선상이 나온다고 앞에서도 이미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곡선상 이동이 아니라 수요 곡선 상자 빼고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하면 맞을 수 있었는데 곡선상 상자가 붙었기 때문에 틀린 문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초과 수요는 가격의 하락을 유발한다. 이미 틀렸죠. 우리 균형 배울 때 초과 수요는 우리말로 바꾸면 물건이 부족한 상태라고 배우신 기억이 있어요. 그럼 부족한 물건은 가격이 올라가지 내려갈 이유가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초과 공급은 우리말로 바꾸면 물건이 남아도는 상태죠. 그럼 남아도는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번은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의 위치를 바꾸던가 아니면 하락과 상승의 위치를 바꿔야만 옳은 문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특정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 여러분, 수요가 증가한다. 이거 조심하세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식대로 말을 바꿔달라. 그럼 수요의 증가는 우리식으로 말을 바꾸면 인기 짱이에요. 인기가 높다는 뜻이죠. 그럼 인기가 높은 물건은 가격이 오를 것이고 너도 나도 그 물건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거래되는 양도 증가하는 거지 감소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번도 틀린 지문에 해당이 되네요. 자, 8번 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함께 증가할 때 우리 아까 뭐 배웠냐면 균형의 이동 관련했을 때 수요와 공급이 같은 방향 뭐 함께 늘어나건 줄어들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할 때는 가격은 정확히 알 수 없고 가격은 정확히 알 수 없다. 근데 양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배웠던 기억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사는 쪽인 수요와 파는 쪽인 공급이 둘 다 늘었다면 거래되는 양 자체는 증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만을 가지고는 가격은 오를지 내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균형 가격은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8번은 옳은 문장이고요. 9번 아파트의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크다. 요령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발 문장 해석하실 때 여기 지금 경우 나왔죠. 경우. 무슨 경우? 뭐뭐 할 때 이런 말 나오면 경우 앞에서 끊어주시고 함께 읽는 거 아니에요. 그럼 끊어주시고 크다 작다 이런 말 나오면 제발 부탁드릴게요. 부등호 좀 그리세요. 부등호 좀. 지금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크니까 부등호 그리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수요와 공급이 함께 바뀔 때는 무조건 변동폭이 큰 쪽만을 보고 가격과 양을 구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변동폭이 큰 쪽은 수요의 감소거든요. 그럼 수요의 감소만 보면 되기 때문에 공급의 감소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수요의 감소는 우리말로 바꾸면 인기가 하락했죠. 인기 떨어졌어요. 그럼 인기가 낮은 물건은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인기 낮다는 건 별로 찾지 않는 물건이다 보니까 거래되는 양도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9번도 맞는 지문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10번 볼게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수요량의 변화 시 해당 재화의 가격이 얼마나 변동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앞뒤가 바뀌었죠. 그럼 제가 수업할 때 뭐라 그랬어요? 탄력성, 바로 앞에 나온 제목이 원인이고 맨 앞에 나온 제목이 결과라고 했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원인, 가격의 변화가 원인이고 수요량의 변화가 결과가 되다 보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 시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한다라고 해야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0번은요. 수요량과 가격의 위치가 바뀌어야만 옳은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0번은 틀렸죠. 이와 유사하게 이번 34회 기출문제에서도 수요량과 가격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틀리게 만든 문장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결국은 뭐냐면 요새 문제 패턴은 쉽든 어렵든 간에 이 말 뜻, 이 개념, 원리 정확히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절대 앞글자 따가지고 외운다. 이거 가지고는 이제 문제 못 풀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암기법이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념, 말뜻, 원리 파악부터 해놓고 암기법 이용하세요. 그거 안 하시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